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이 발언으로 어제 퇴장까지 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오늘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이 발언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자칫 국정 운영에 리스크가 될까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자, 막말, 이해충돌, 여러 이유로 여야가 경쟁하듯이 국회 윤리위 문을 두드리고 있고 내일 발표될 예정이던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중간 수사 내용은 저녁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3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20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숨진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을 했다가 지난 6월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를 번복하자 관련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속에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보 감시 능력 노출 등을 고려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칙론을 거듭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한 과거 발언을 재확인하며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무작정 멈춰 세우고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의뢰한 남성들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미심쩍은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배송을 맡긴 이 물건은 다름 아닌 필로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감사원이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마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은폐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원래 내일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내용이 나왔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감사원은 재작년 9월 서해 공무원 시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16일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하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국 인력 18명을 투입해 관련 기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사건 발표 등 업무 처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는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실의 경우 재작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 통지 등의 주관 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하고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초 상황 평가 회의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 6시 36분쯤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당시까지 파악된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는데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1시간 뒤인 저녁 7시 반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참은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처음 보고받고 상황 평가 회의를 했지만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경우 안보실과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 사항이라고 하자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안보실이 이대준 씨 첩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 보고서에서 이대준 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역시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도 이대준 씨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논의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처음 전달받은 재작년 9월 22일 저녁 6시쯤이 아닌 이대준 씨가 피살된 이후인 이튿날 새벽 1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 기관의 은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20여 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 결과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면서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책임에는 어떤 예외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관련자들은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수사에 의뢰된 관련자들은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서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미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넉 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장관이 군의 감청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해진 자진 월북 결론에 껴맞추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없앤 건 아닌지, 또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은 어땠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군 당국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라며 꼭 필요한 부서에만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불응하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고 유족은 정말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따지기 위한 조사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경찰 이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는 끝난 상태로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착수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는 압수수색 종료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되면서 또다시 윗선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추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년 전 산업부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하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뒤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사를 마쳤고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도 소환 조사해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사도 임박한 거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로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기소 수준에서 마무리됐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한 과거 발언을 재확인하며 이틀 연속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이 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스스로 자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에 막말 극우 유튜버를 앉혀도 되는 거냐면서 이번 인사가 확실한 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거듭된 논란에도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데 도화선이 된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회 갈등을 조율해야 할 김문수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연일 공방과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여야의 전선이 김 위원장 발언 논란으로 더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해 질세라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맞제소를 예고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사령탑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반헌법적 망언으로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국회 품위를 실추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기에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윤리위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국감장에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굉장한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금 전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친일 사관 논란을 일축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식민사관입니까?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힘이 없어서 누가 일본의 국권 참탈을 정당화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사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북한 핵무기를 뺀 남북 재래식 전력만 비교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건 역시 국방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매입가 기준 2억여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도했으며 15% 손해를 봤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치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공방이 급기야 여야 사령탑을 향한 윤리위 제소와 맞제소로 비화하면서 대치 전선은 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남은 임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 위원장 거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반기가 끝날 때 권익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고별 인사도 서로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도를 넘었다고 역공을 펴면서 엄호했고, 기관장으로서 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좀 무시 좀 하시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기관을 정치 보복으로 좀 쓰시면. 전 위원장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에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 국감에선 조부가 참전 용사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발언의 진위를 야당이 따져묻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개인정보니까 못 준다는 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는 정말 5.18 유공자 그 자료 내지 않은 분들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번 할까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선보인 개인령을 다시금 들고 왔다가 제지받았습니다. 이상한 것만 먹더니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제가 대동이에서 이름을 대통이 아니고 대똥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송석진 의원님,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거 꼭 올려놓고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정무위에서 굳이 그 인형을 올려놓고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없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앞에 두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다른 정책 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법률,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장 탈당만 있었나요? 회계 쪼개기가 있었죠. 안건 조정위에서 17분 만에 일괄 통과됐죠. 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또 법사위에 통과돼가지고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감사보단 정쟁만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야당은 현 정부, 여당은 전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정쟁국감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세현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틀 뒤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엔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는데 이번 발사는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면서 핵무력의 운영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번엔 평안남도 개천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을 2발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과 위력을 높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를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무력의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전술핵들을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괌 그리고 주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보 감시 능력의 노출 등을 고려해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선제 공지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비행 궤도가 자유롭고 저공 비행을 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도발 속에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는데 다만 전술핵에는 NCND, 확인도 부인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 이틀 뒤 출근길 약식회견, 비슷한 질문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란 말로 한 발짝 더 여지를 두면서도 안보 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 논의,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해 해구산을 넘어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것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 국방당국은 전술핵보단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쪽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해 조율된 방식으로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효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아래에서 전술핵 배치는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를 고수하는 건 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풀이됩니다. 강경 여론이 높아지는 자체가 대북 메시지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전술핵 이슈를 국면 전환용으로 보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북핵 위협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여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실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현장 회의를 대구에서 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도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핵 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당내 TF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모두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 더 수위가 높은 자체 핵무장론까지 연일 거론하는 건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만으로도 외국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탓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의 무능 탓이라는 야당의 안보 공방도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다음 움직임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이미 돼 있고 일본을 사정권으로 한 핵무기 소형화도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에 일본 정부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当該ミサイルは射程が 2000km にも及ぶと承知をしており、これが事実であるとすれば、地域の平和及び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我が国としては懸念を有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국회에서는 북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딴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가능성에 일본 정부는 준비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核実験場の復旧を本年3月以降進めているという指摘もあります。防衛省としては北朝鮮が核実験を実施するための準備が整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ます。 방위성은 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도 이미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극초음속과 변칙 궤도 등 최근 북한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超音速核兵器等のですね、新たな脅威の中には従来の装備品では対処が困難と指摘されるものもございます。 일본 국회에서는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동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日米だけでなく日米韓の共同演習というのはより連動を高め大規模なものを私は行っていくことが北朝鮮に対するプレッシャーだと。 한미일 공동훈련에 대해 하마다 장관은 필요한 훈련을 부단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를 무작정 멈춰 세우고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의뢰한 남성들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건넨 쇼핑백에는 다름 아닌 필로폰이 들어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 운반 수법입니다. YTN이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낮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입니다. 대로변으로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향해 한 남성이 손짓합니다. 멈춰선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승용차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음식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붙잡고 다짜고짜 퀵배송을 의뢰한 겁니다. 남성들은 이곳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테이프로 감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어떤 건장한 남성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아저씨 킥도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건을 주는데 물건이 너무 허술해 보였어요. A씨는 배송비 3만 원을 요구했고 이 남성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쇼핑백을 경북 경주로 붙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행 버스에다가 이 물건을 실어달고 송장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과연 3만 원 주고 빠르게 퀵으로 보낼 만한 일인가? 그때부터 이상했었어요. 결국 터미널에 도착한 뒤 A씨는 쇼핑백을 열었고 흰색 가루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스 테이핑도 허술해서 뜯어보니까 여자 속눈썹이 나왔어요. 그 안쪽에 하얀색 가루가 나왔던 거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흰색 가루는 필로폰 10g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운반은 있었지만 이처럼 묻지마 퀵배송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길 가던 사람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퀵배송을 맡긴 남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요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약을 이유식이나 녹차 또는 젤리 등으로 속여 반입한 밀수범들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당국과 합동으로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의 배달 과정을 추적한 뒤 최종 목적지에서 마약 사범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취급소에서 마약을 챙기려던 30대 남성 A씨가 관세청 직원들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 7.3kg을 이유식으로 속여 국제 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케타민은 5억 3천만 원어치로 1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 종류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동물용 마취제인데 술이나 음료에 섞였을 때 특별한 맛이나 향이 느껴지지 않아서 데이트, 성폭력에 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3월
대마초 404g을 어린이용 가방 등받이 속에 숨겨 국제 우편물로 미국에서 밀수하다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또 외국인 4명은 지난 3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마초 128g을 찻잎과 섞어 녹차로 속인 뒤 특송 물품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세청은 밀반입된 마약이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외국인 거주지로 유통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좀 밀집된 지역이죠. 강남 그리고 논현동,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온 사람들 있는 시형. 젤리 등으로 교묘하게 숨긴 마약이 들통난 건 인천 세관이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과 함께 마약이 숨겨진 화물이 배달되는 과정을 추적한 뒤 최종 도착지에서 밀수범을 잡는 통제 배달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Of the outstanding partnership between our agencies, which provides for information sharing, joint investigations and controlled deliveries, and the detection and apprehension of those responsible for narcotic smuggling. 세관은 엄격한 단속으로 국내에서 마약이 비싸게 팔리는 점을 악용한 밀반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전에서 10대 청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 서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일. 경찰이 아들인 15살 A군을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지속적인 가정폭력 주장에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경찰에 어머니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4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들은 접근금지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아버지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심하시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날까지 되게 화풀이를 더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냐. 가정폭력과 연관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큰 살인 사건을 목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며 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대낮에 거리에서 남편에게 맞아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출소하면 당분간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김근식에게 경기 지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출소 이후 거주지로 안내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로 거주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주택가에 살면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보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보젠은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 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 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 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 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LA 대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중간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서면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관련자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서훈 그 국방부 장관 뭐 모든 분들이 줄줄이 그다음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안보실장,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감사원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아 이게 정말 국가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면은 그 우리 국민이 북한에 표류돼서 북한 함정에 의해서 발견되고 피살이 됐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그러면 안보실, 합참, 통일부, 해경 이런 데서 다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국민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오히려 나중에는 이분이 월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자료들은 다 삭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분명히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11년에 우리가 그 아덴만, 소말리아 해상 아덴만에서 벌어졌던 우리 선박 해적들에게 납치됐을 때 우리 해군이 출동을 해서 그 두 차례에 걸쳐 작전을 펼쳐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우리 이대준 씨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9월 22일과 23일 국가는 어디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좀 더 정확한 사법 처리 여부를 따져 묻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발표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해경, 통일부 국가 컨트롤 타워가 제때 작동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근거 없이 월북으로 이제 몰아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국방부 해경이 지난 정부에서는 월북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가 올해 이 결론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는데 오늘 감사원 발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국가위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라고 감사원은 봤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통령의 어떤 위기 안보 요 상황에 대해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안보실이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통일부를 제외하고 주관부처인 통일부를 제외하고 해경에만 상황을 전파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이거 합참 같은 경우는 이대준 씨 구출 작전을 제대로 필요한 작전 조치를 안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는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청와대도 이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 새벽에. 그래서 회의가 있었고 대통령 보고는 좀 뒤늦게 이뤄지긴 했지만은 그때 뭐 국정원장도 모여서 이제 뭐 안보실장도 모여서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론이 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해역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군이나 경찰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중국 해역에 있는데 한국군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북한에 지금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남북 연락망은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게 안타깝게 피살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탈북으로 좀 그러니까 월북으로 쉽게 단정지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정보 상황과 뒤에 가면서 정보 상황이 계속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해경이나 이제 뭐 이제 주요 기관에서 했던 거는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이 되는 사람은 흔치는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신발이 있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리고 해류가 그쪽 북쪽으로 가기 어려운 해류였는데 네. 북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자기 자력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정황이지만 도박빚이 좀 꽤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도 조금 너무 성급하게 좀 단정적으로 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볼 여지는 있지만은 이거를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이 당시에 완전 조작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의 의도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해경이 말이죠. 공무원의 피살 정보를 피살당했다라는 사실을 정보를 보고 받고도 수색 작업을 계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쇼를 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거리낌이 없었다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은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각자의 기관들은 각자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각자의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피살당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월북했으니까 뭐 죽어도 싼 거 아니야라는 식의 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도박빚이 있었다, 뭐 얼마의 예. 도박빚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막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뭐랄까 그 국가로서 해야 될 책무, 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라고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 정보 삭제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서 국방부 장관이 밈스라고 보이는 예. 군사정보 체계에서 이거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모든 군 부대가 이거를 다 보고 알 필요는 없으니까 네. 원본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 그런 예하 부대에서 보는 것들만 삭제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말로 삭제가 된 것이냐를 가지고 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는데 이 검찰 수사 부분은 잠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든 월북의 근거가 있었을 테고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었을 텐데 당시 국방부 해경은 월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고요. 지금의 국방부와 해경은 또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은 상태인데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관련자 20여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부감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번 감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청부감사, 조작감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위해서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자, 왜 당시에 그럼 월북으로 단정지었을까?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았는데 서로 이제 편지도 오가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 녹음한 것을 그날 새벽에 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에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얘기들을 계속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 감정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상 이런 것들을 숨기자. 그리고 숨길 수가 없게 됐을 때는 결국 이 사람을 월북으로 그 몰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정서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분이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훈련을 받으신 분이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작감사, 청부감사라는데 뭐가 조작이 된 건지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조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가 아무런 제시가 없으면서 저것을 조작감사다, 청부감사다. 저게 왜 이대준 씨가 지금 가족들이 좀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진상을 알아야겠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저게 왜 조작감사고 왜 청부감사인지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감사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 지금 김종인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당분간 관련한 이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정파적으로 좀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응에 있어서. 근데 이게 정말로 대대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이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유엔 그 연설 종전 연설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가 제때 안 들어가고 연설 뒤에 들어간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녹음 시점이고 방영 시점은 한참 뒤였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은 다 알려지고 다 알게 되는 건데 뭘 감추고 뭘 숨기려고 이거를 굳이 그렇게 보고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멘탈이 흔들렸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러면서 녹화에 좀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과도하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뭐 감사원 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를 좀 보고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원 발표가 있었고 이 전부터 검찰 수사는 좀 진행되고 있었고요. 오늘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이제 조사를 받은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김준일 대표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서 전 장관은 아마 군사 기밀, 이 정보를 삭제한 이런 혐의, 이런 의혹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원본 기밀을 삭제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정보들이 필요가 없는 다른 부대까지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아니 글쎄 그거는 저는 수사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은 제 월권이고 제 자격 제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검찰에서 만약에 뭐 그
지금 서욱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면 무혐의가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예. 그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렇죠. 저희가 예. 그것을 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도 지적했지만 검찰은 9월 23일, 24일 이 청와대 회의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박지원, 서훈 이 두 분도 오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환이 임박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제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록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검찰에서 밝힌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실종되고 나서 회의를 이제 새벽에 했다라는 건데 회의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의록이 왜 없는 것이냐, 이게 파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 기록물 관리에서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왜 회의록은 없는지, 회의록은 어디 갔는지 것까지 뭐 해서 다 좀 정황을 다 잡은 다음에 이제 뭐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조사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이제 공은 사실상 이제 검찰에 넘어갔고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조금 어떤 식으로 이거 수사가 전개될지는 좀 요 압수수색 여부 그 내용물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 조사 거부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대준 씨 그 유족들이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고발인 뭐 조사도 있었고요. 관련 수사들이 지금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어제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당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오늘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입니다. 문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자, 신영복 교수를 존경해서 김일성주의자다. 오늘 이 발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총살감, 이거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던가요? 네, 그때 그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 2019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틀째 지금 논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영복 씨, 그 돌아가신 신영복 씨가 어떤 분인지 뭐 본인이 잘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 신영복 씨가 무슨 뭐 김일성주의자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김일성주의자라는 논리적인 그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 근거로서 제시하신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은 22년인가요? 17년인가? 뭐 17년과 22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22년, 17년씩 징역형을 살았는데 그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기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보다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자유지만 말씀하시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 2019년 자료를 오면서 들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봤더니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저분이 굉장히 강력한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우파로 전향을 하신 건데 본인이 2번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을 살았는데 그때 감옥을 살면서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과 무수히 만났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서로 북한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그 감방 안에서도 학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로 나와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체 사상을 뭐 신봉하거나 추종하는 사람들 혹은 그와 가깝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격렬하게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돌아선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지금 발언의 중간이 없고요. 오늘 경총 방문에서 표현이 과격한 점은 사과를 했는데 나의 생각, 이거는 변함이 없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실 때 피식 웃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도 이게 소위 말해서 쉴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제가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되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신 거는 맞는데 이게 40년 전, 5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말 노동 전문가로서의 어떤 식견과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전문성에 대해서도 왜냐면 그때는 뭐 비정규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노동 전문가로서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노사정의 과거에는 지금은 경사노위가 됐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재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런 발언들을 설령 본인이 생각하시더라도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재와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행으로 가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서 그냥 이렇게 가자라고 지금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지금 뭐 여야가 다 싸우고 있으니까 뭐 노사정의도 그냥 싸움으로 만들자 이렇게 뭐 생각하시지 않고서야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다 아시는데 왜 이런 분을 안 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적임자인가 처음에도 이런 사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뭐 제가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저분이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꾸지 않고 그 직진형으로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경사노위라는 것들이 화합과 타협 이런 것들 중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간에 적어도 논리적인 비약을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져서 상당히 뭐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냐 뭐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모욕죄 그리고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증죄는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좀 입장이 나왔어요? 산별위원장 중에 식사한 사람 없다라고 지금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끝까지 나는 만났다. 그래서 그 앵커가 그리고 진행자가 그럼 누군지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밝히면 탄압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이. 저녁 식사를 한 그 산별위원장이 누군지 밝혀지면은
뭐 민주당과 노동계겠죠. 이 사람들로부터 탄압을 받기 때문에 예. 나는 뭐 일종의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본인이 그러면은 노동계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거를 본인이 또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탄압을 받을 정도 이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탄압을 받을 일이라면은 그러니까 왜 밝히지 못하시는지 이거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까지는 저는 조금 오바라고 봅니다. 오바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투명하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업무가 잘 될까요? 참 걱정인데요. 그 부분은 예.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은 아마 거짓말 같은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한다. 자기 고집은 굉장히 강하고 주장을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산별위원장이 아닌 다른 어떤 민주노총 관계자가 사실은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만났을 수도 있죠. 근데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 저희 취재원들 만날 때도 그렇거든요. 곤란해요. 왜 너 왜 저 사람 만났냐? 아니 사실은 옛날에 학교 선배기도 하고 뭐 지금이야 오른쪽에 계시지만 뭐 옛날에 나를 지도했던 내 멘토였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게 공개됐을 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기자들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도. 법정에 가서는 밝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저걸 가지고서 이건 저분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좀 과하다. 두 분 다 이제 이런 의견이신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소신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여권 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지방을 다녀서 내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잘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부담은 좀 되죠.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잘 노사정의가 잘 가동돼서 잘 움직이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되실 건데요. 글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이 사과해라. 뭐 당장 이렇게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대통령실이 얘기한 대로 그 김문수 위원장께서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또 그 부분대로 밝히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계속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과는 하는데 생각엔 변함이 없다. 좀 뭐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인터뷰를 계속해도 이제 비슷한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부분이 있을까요? 리스크가 굉장히 될 텐데 대통령의 말실수를 이분이 더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많이 분산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란을 많이 앞으로 일으킬 것 같고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념적 성향에 상관없이 막말을 너무 세게 하신 분들은 공직에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여야 뭐 진보 보수의 불문율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럼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더 진영을 위해서 센 말, 막말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정치가 더 혼탁해지고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이분을 앉히는 것 자체가 이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보수 진영의 조금 강경화, 우경화를 좀 이끌어서 지금도 가뜩이나 정치가 실종됐는데 앞으로는 더 파행만 보는 게 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원래 사과도 안 하시고 인사를 물으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김문수 위원장과 좀 대화를 해서 좀 어떤 부분은 당부라도 하셔서 이게 조금 파행이 덜 되게 조금 이렇게 좀 하는 어떤 당부 조치들이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부 정도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막말을 정말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김준일 대표하고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누가 먼저 그럼 그런 걸 일을 시작했느냐라고 한다면 또 지금 현재 여권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의원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온갖 뭐 쥐박이, 닭근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그런 욕설과 저주, 비난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서로 네가 먼저 했지 내가 먼저 했지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인데 우리는 아주 깨끗했어 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경화 우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분 얘기 좀 해볼까요? 이은재 전 의원이요. 사퇴하세요. 겐세 이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인데 전문 건설 공제조합 여기 이사장 최종 후보로 이제 낙점됐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어요.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뭐 낙하산이에요. 완전 낙하산이죠. 왜냐하면은 건설 쪽 이제 국회에 계시면서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뭐 국토부나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전공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분은 전혀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였고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해가지고 법사위, 예결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런 데 가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항상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문성 없는 인사, 뭐 이를테면 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든지 뭐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막 공격하시잖아요. 그 공격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먹히려면은 이런 분들이 낙하산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이 얘기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정부가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낙점됐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거 확정은 아닌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겠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2억 원 상당의 방위산업 주식 오늘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15%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평도 이제 내가 슈퍼겜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방위 지원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럼 비판을 정치적으로는 감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주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이 된 거니까 이제 3월 이후로 한 5월 사이에 이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방산주로 분류가 되지만은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조선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조선주인 거죠. 그리고 조선산업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옛날부터 주식에 굉장히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이런 거는 뭐 많이 알려지고 무슨 뭐 3프로 TV니 뭐 이런 데도 나가가지고 옛날에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본인의 어떤 뭐 전문 지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당선될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국방위를 갈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로 가는 게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했으면 사실은 빨리 팔았어야죠. 근데 그때는 또 대세 하락장이라서 팔기가 좀 아까웠던 게 아닌지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여러 고민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런 논란을 굳이 일으키고 파는 게 그럼 맞느냐?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재명 대표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기자들의 수차례 질의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대변인이 있으니까요. 생활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에서 가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방산 주식을 산 이유는 뭔가요? 관련해서 처분 계획이 없으실까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겁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제 내일 팔 거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기자들이 저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굉장히 보셨습니까?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께서 저렇게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 표정도 굉장히 굳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길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뭐 예의가 아니니까. 아니 언제 길 가다가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다 물어보고 수없이 답변하셨는데 뭐가 예의와 어긋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대변인이 답변을 할 테니까 그 대변인은 모른다는데요 하고 그 지금 기자가 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2억 3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일반 국민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왜 특정 두 개의 업체에다
그 투자를 했을까? 그것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변호사시니까 이게 의미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일반 투자가 아니고 내가 국방위를 선택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아실 텐데 더구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정말 정신이 없었을 텐데 무슨 여유를 가지고 뭐 그것까지 제가 뭐 그 간섭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만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렇게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저러시니까 더 이상해요, 그게. 그게 좀 이례적이다. 뭐가 있었나? 그리고 오늘 갑자기 팔았는데 파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글쎄, 지난번에 3프로 TV에 처음 저 대선 후보 때 나오셨을 때 내가 처음 투자를 했던 것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작전 세력이었다. 뭐 오래전이어서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작전 세력이었음을 그 시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건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좀 과도한 추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아니, 이제 의견은 제가 다 뭐 존중하는데 그 작전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들어간 주식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를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서 팔았다라는 거지. 이상해서 팔았다. 예, 이상해서 이제 나중에 팔았다는 거지. 본인이 작전 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글쎄 김 대표는 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아 저건 나중에 뭐 변명해야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선의로 안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이 방산주 관련은 팔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로 봐야 됩니까? 팔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명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사안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정치인들이 설명 안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가 있으면 설명 안 하시고 대통령실에 답변한 일이 아니라 뭐 문체부에서 있든 윤석열차 뭐 이런 뭐 압력 논란이 있을 때도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조금 이 정부를 비판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범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분명히 투자 목적이고 왜냐면 8월에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백지 신탁까지 지금 위원회에 지금 넘어가서 지금 이거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오해를 줄이고 김종혁 위원님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국민의힘이 내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 발언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은 지난번에 김재남 이사장 사퇴 압박하면서 혀 깨물고 죽지 이 발언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은 조선은 썩어서 망했다 이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리위에 어쨌든 제소하겠다고 국회에서 이제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모두 이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정치적 제스처죠. 정치적 제스처다. 네, 그리고 뭐 저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여야 모두. 그리고 솔직히 뭐 국회에서 벌어지는 막말이 뭐 저것만 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뭐 저거보다 훨씬 더한 말들도 무수하게 많았는데 지금 서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윤리라는 그 고상한 것들을 들이밀면서 상대방한테 공격하는 거잖아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윤리위 제소 이 두 분에 대한 윤리위 제소 의견 어떠십니까? 저도 뭐 굳이 그러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다 문제는 있는데 이거를 다 윤리위로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저거를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어쨌든 본인은 의도치 않게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게 뭐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한 거고 백지 신탁에 넘겼지만은 권성동 의원은 아예 대놓고 한번 이 말 한번 너 한번 들어봐서 모욕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굳이 셋 중에서 올라가야 된다면 권성동 의원 말이 윤리위에 올라갈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논란을 따지고 과거까지 다 물고 들어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두 분 다 윤리위 제소는 좀 넘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역시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의원님들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MBC를 뭐 민주당 방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V조선 채널A를 국민의힘 기관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 잘된 말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 저 싸움은 초딩 싸움입니다. 초딩 싸움, 네, 초등학생들의 싸움. 초딩들끼리 예. 자기 말이 난 절대 지지 않아. 내가 더 똑똑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뭐 두 분이 그 정도로 뭐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초딩 비하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거를 서로 여기에서 뭐 하고 잘된 발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냥 진짜 말씀드리지만 품격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국회 품격을 지켜달라. 이게 여야 대치가 항상 뭐 심하다 이런 얘기 맨날 국정감사 기간마다 전해드립니다만 올해 특히 심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요. 경찰이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가세현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무고 혐의는 인정을 했다는 거는 뭔가 성접대 의혹에 좀 실체는 있다. 경찰이 이렇게 본 걸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가세현이 이제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성상납이 있었다는 걸 폭로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그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실제로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그러냐면서 무고라고 또 이제 걸었으니까 네. 이렇게 공방이 계속 오갔는데 경찰이 결국은 무고죄를 적용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그게 뭐 그것을 뭐 공시하지는 않았고 아마 정확한 것은 검찰에 간 공소장 내용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 어떠한 증거로 해서 이것이 무고에 해당된다고 봤는지가 이제 나와야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경찰은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제 정확한 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공소장을 봐야죠. 그렇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 증거 부족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첫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릴 때 그때 성상납 실체가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리위 첫 징계에 오늘 이 경찰의 얘기가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때 윤리위가 판단을 한 것과 경찰이 법리로 판단을 한 거는 좀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당시에 윤리위는 이게 정황적으로 봤을 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가 왜 가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쓰냐, 이건 정황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 문제야라고 윤리위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근데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정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자체가 7인 4인의 각서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인멸 교사라는 거를 법리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지금 무고 혐의에 대해서 방금 이제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매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성매매를 한 증거를 경찰이 확실히 잡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무리한 송치,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한 송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금 증거로 제시한 게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영수증 같은 거하고 그때 동석했다라는 여성들 사진인데 그 자리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개인 그 사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그때 당시 CCTV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접대를 받는 거를 아닌 것도 아니고 영수증하고 이쪽 측에서 제시한 사진만으로 이거를 성매매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만약에 경찰이 증거를 확보를 했던지 아니면은 이것만 가지고 기소를 그러니까 송치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 불기소가 날 수가 있고 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으면 그러면은 경찰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성상납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억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어요. 성상납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럼 공소시효가 끝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인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논쟁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경찰에서는 그 부분, 법률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무고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뭐 실체적인 성상납 실체가 공소시효가 끝났든 안 끝났든 이것은 무고죄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가 증거가 뭘까에 대해서 저희는 공소장이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가 있어요. 네. 3인 성호식 결론이다. 예.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을 했습니다라는 증거를 제3자의 몇 명으로부터 그 증거를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닌가 경찰이. 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종업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당사자 뭐 성매매 당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3인 성호식이다. 남들이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남들의 진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위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문 가지는 일은 없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기소하더라도 철저히 진실을 밝힐 것이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윤리위 1년 그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 내려졌을 때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도 받았고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꽤 유리하지 않은데 앞으로 정치적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경찰의 발표를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서울경찰청장이 신임으로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 지금 이준석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직접 챙길 정도로 굉장히 현안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경찰청이 이제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으로 통제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한 것도 증거가 부족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수사하고 재판이 1년 반 이상 진행될 거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하나는 윤리위 징계로 1년 반을 있어서 그걸로 하나의 이제 이준석 대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걸로 지금 너 수사받고 있잖아, 너 재판받고 있잖아, 너 공천 못 줘라는 걸로 또 하나의 이준석의 목줄을 채워서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검찰은 거의 기소를 한다고 보면 될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대법원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심에서 무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리위 그래서 1년 추가 징계한 것도 좀 애매하다 기간이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쭉 가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소장이나 송치 결정문이 아직 확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정말로 있던지 아니면은 증거가 없이 지금 무리하게 조금 정황만으로 한 거가 아닌지 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PD 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MBC의 편파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MBC의 사과로 일단락됐다며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유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장. 여당은 박문진이 대주주로 있는 MBC가 비속어 보도에 이어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방송에서도 사고를 쳤다며 MBC의 왜곡 보도와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MBC는 자신들이 지키기도 선언한 가이드라인과 제작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론 자유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MBC가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에 대해 사과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MBC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만 딱 찍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탄압하는 건 평상시 MB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감정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당은 MBC 지역 계열사들이 경영 적자 상태에서도 태양광 발전소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방송사인 MBC가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정부 줄서기용이다라고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MBC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날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왜곡 보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MBC 등 공영방송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영방송이나 공영 언론들의 중립성을 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민영화 문제도 사실 똑같이 공영 언론들, 공영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이 단체들은 여당에도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서 한미 간 핵공유 방안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공유 목소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입니다.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 전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핵우산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이어 핵 공유 방안도 제기됩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방안이 거론되는데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됩니다. 표적을 같이 선정을 하고 일부 경우 핵 운반수단, 이중 목적 전투기, 즉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 같은 것들을 한 측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핵 공유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균형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하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며 요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 보낼 수 있도록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해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 전월보다 0.4%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전년 동월 대비 8.1%, 전월 대비 0.3%를 각각 소폭 넘어선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6.6% 상승은 8월에 6.3%를 넘어선 것으로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미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던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2013년 2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된 이른바 이준석 성상납 의혹. 1년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성접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단을 내린 거로 해석됩니다.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가세현 측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고소했다는 게 경찰 판단인 만큼 성상납 자체도 사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새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나오고 또 건설 현장 곳곳에 배설물이 널려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서 큰 논란이 됐었죠. 원래는 건설사에서 모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인분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루시공 노동자들인데요. 왜 그런 건지 박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 종이포대 위에 놓인 인분이 보입니다.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아무 곳이나 볼일을 보고 남긴 흔적, 이른바 인분방입니다. 저희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거기서 똥 사진이 발견되었고요. 근데 저희는 일상이라서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번엔 경기 시흥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 상자 위 휴지로 살짝 가려진 인분이 보입니다. 벽 여기저기 묻힌 자국도 보입니다. 공사 마지막 단계에 투입되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이런 현장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나마 평소 현장보다는 많이 깨끗한 편이고 모든 물건을 세대 내에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루 투입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널린 온갖 오물과 먼지를 치우는 건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마루는 바닥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에서 시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시간에 쫓기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떠맡는 겁니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남겨진 오물과 쓰레기를 마루시공자들이 치우는 게 관행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카톡을 남기고 전화를 해서 해도 치워주는 게 2시간, 3시간 안에 치워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내 인분방 논란이 불거진 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인분 문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국가안보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3년임을 확정짓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 미중 경쟁에 결정적 10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our world is once again at an inflection point. We're in the early years of a decisive decade. The terms of our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set.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주 언급해온 100년 대변국이란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当今世界正在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눈 중국. 당시 마오쩌둥은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양국이 화해의 약수를 나눈 건 중국이 핵무장을 통해 안보 불안을 덜어낸 뒤였습니다. 이후 개혁 개방과 냉전 해소 국면에서 당내 파벌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마오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할 때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기틀을 착착 다져나갔습니다. 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强化政治监督。 미중 패권 대결 속에 3년임을 사실상 확정지은 시진핑. 외부에 강력한 적수가 필요한 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부모 확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경기 양편에 있는 추모공원을 방문해 추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동안에는 선선함을 넘어 포근함이 감돌기도 했는데 내일도 역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아침 공기도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고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 운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